이번에는 문제의 계산작업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산작업의 첫 번째 문제는 표 1에서 학과가 전작가인 학생들의 총점 평균을 F12셀에 계산하면 되는데요. 총점 평균은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해서 소수점 이하 첫째 자리까지 표시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라운드 함수와 dAverage 함수를 사용해서 수식을 작성하면 되는데요. 그럼 이 두 함수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처럼 두 개의 함수를 사용해서 수식을 작성해야 될 경우에는 어떤 함수를 수식의 바깥쪽에 입력을 하고 어떤 함수를 수식의 안쪽에 입력해 줘야 되는지 먼저 확인을 해야 됩니다. 보통 수식을 입력할 때에는 최종적으로 입력될 값을 구하는 함수를 수식의 가장 바깥쪽에 입력하면 되는데요. 그럼 이 문제에서 F12셀에 최종적으로 입력될 값을 확인해 보면 이 문제는 학과가 전작가인 학생들의 총점 평균을 반올림을 해서 소수점 이하 첫째 자리까지 표시하면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입력될 값은 소수점 이하 첫째 자리까지 반올림한 총점 평균입니다. 라운드 함수와 dAverage 함수 중에서 값을 반올림하는 함수는 라운드 함수입니다. 그래서 라운드 함수를 수식의 가장 바깥쪽에 입력하면 되고 dAverage 함수의 수식은 라운드 함수의 안쪽에 입력하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와 함께 라운드 함수의 수식부터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운드 함수는 인수와 반올림 자릿수 순으로 수식을 작성하면 되는데요. 그럼 먼저 인수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라운드 함수를 사용해서 구하고자 하는 것은 학과가 전자학과인 학생들의 총점 평균을 반올림을 해서 소수점 이하 첫째 자리까지 표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라운드 함수의 인수로는 학과가 전자학과인 학생들의 총점 평균을 지정하면 되는데요. 이 총점 평균은 직접 입력할 수는 없고 dAverage 함수를 사용해서 수식으로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럼 이번에는 dAverage 함수의 수식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dAverage 함수는 범위와 열번호 조건순으로 수식을 작성하면 됩니다. 먼저 첫 번째로 dAverage 함수의 범위를 확인해 보면 dAverage 함수는 데이터베이스 함수입니다. 이 데이터베이스 함수의 범위는 그냥 문제에 주어진 표 전체 영역을 지정하면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표 1 영역에서 표 전체 영역을 한번 확인해 보면 표 전체 영역은 A2에서 F11 영역이네요. 그래서 dAverage 함수의 범위 안에는 표 전체 영역인 A2에서 F11 영역을 지정하면 됩니다. 다음 두 번째로 dAverage 함수의 열번호를 확인해 보면 이 열번호 안에는 범위에서 우리가 결과적으로 구할 값이 들어있는 열의 위치를 지정하면 됩니다. 지금 dAverage 함수를 사용해서 구하고자 하는 것은 총점에 대한 평균이기 때문에 범위에서 총점의 위치를 열번호로 지정해 주면 됩니다. 다시 오른쪽에 있는 표 1 영역에서 총점이 범위의 몇 번째에 위치해 있는지 확인해 보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열에 위치해 있네요. 그래서 dAverage 함수의 열번호 안에는 총점의 위치인 숫자 6을 직접 입력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dAverage 함수의 조건을 확인해 보면 지금 구하고 있는 것은 학과가 전작과인 학생들의 총점에 대한 평균입니다. 그래서 조건으로는 학과가 전작과인 것을 입력하면 되는데요. dAverage 함수에서 조건을 입력할 때에는 먼저 첫 번째 셀에는 그 조건이 들어있는 필드명이 입력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조건이 입력되어 있어야 되는데요. 그럼 다시 오른쪽에 있는 표일 영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일 영역에서 학과 영역을 한번 확인해 보면 B2셀에는 필드명인 학과가 입력되어 있고 B3셀에는 전작가가 입력되어 있네요. 그래서 dAverage 함수의 조건 안에는 B2에서 B3 영역을 지정하면 되는데요. 만약에 B3셀에 전작가가 입력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요. 이미 셀에 학과와 전작가를 입력한 다음 해당 영역을 조건으로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이걸 참고로 알아두세요. 그럼 지금까지 구한 범위와 열번호 조건을 모두 dAverage 함수에 삽입하게 되면 보는 것처럼 dAverage 함수의 범위 안에는 표 전체 영역인 A2에서 F11 영역이 들어가게 되고 열번호 안에는 총점의 위치인 숫자 6 그리고 조건 안에는 학과가 전작과에 해당하는 B2에서 B3 영역이 들어가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라운드 함수의 반올림 자릿수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총점에 대한 평균은 소수점 이하 첫째 자리까지 반올림을 해서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반올림 자릿수는 소수점 이하 첫째 자리를 의미하는 숫자 1을 직접 입력하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구한 라운드 함수의 인수와 반올림 자릿수를 라운드 함수에 대입하게 되면 먼저 라운드 함수의 인수란에는 학과가 전작가인 학생들의 총점에 대한 평균을 계산하는 dAverage 함수의 수식이 들어가게 되고 반올림 자릿수 안에는 소수점 이하 첫째 자리를 의미하는 숫자 1이 입력되게 됩니다. 그럼 지금 입력한 수식을 엑셀 파일로 넘어가서 직접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식을 입력할 F12 셀을 선택을 하고 는을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라운드 함수를 입력하기 위해서 알파벳 R5를 입력을 하고 라운드 함수를 선택한 다음 탭키를 눌러서 열개괄호까지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 라운드 함수의 인수를 지정하면 되는데요. 지금 라운드 함수를 사용해서 구하고자 하는 것은 학과가 전작가인 학생들의 총점 평균을 반올림을 해서 소수점이나 첫째 자리까지 표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라운드 함수의 인수로는 학과가 전작가인 학생들의 총점 평균을 지정하면 되는데요. 이것은 dAverage 함수를 사용해서 수식으로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수란에 dAverage 함수를 입력하기 위해서 알파벳 DA를 입력을 하고 dAverage 함수를 선택한 다음 탭키를 눌러서 열개괄호까지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dAverage 함수의 수식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로 지정할 것은 dAverage 함수의 범위입니다. 제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dAverage 함수는 데이터베이스 함수로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그냥 표 전체 영역을 범위로 지정하면 됩니다. 그래서 dAverage 함수의 범위 안에는 표 전체 영역인 A2에서 F11 영역을 지정을 하면 됩니다. 범위를 지정했기 때문에 컴마를 입력을 하고 두 번째로 dAverage 함수의 열번호를 지정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열번호는 범위에서 우리가 결과적으로 구할 값이 들어있는 열의 위치를 지정하면 됩니다. 지금 구하고 있는 것은 총점에 대한 평균이기 때문에 범위에서 총점이 몇 번째 열에 있는지 확인해 보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열에 있네요. 그래서 dAverage 함수의 열번호 안에는 숫자 6을 직접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컴마를 입력한 다음 마지막으로 dAverage 함수의 조건을 지정하면 되는데요. 지금 구하고 있는 것은 학과가 전작가인 학생들의 총점에 대한 평균입니다. 그래서 조건으로는 학과가 전작가인 것을 지정하면 됩니다. 그래서 왼쪽 상단에서 학과와 전작가가 입력되어 있는 B에서 B3 영역을 조건으로 지정하면 됩니다. 그리고 dAverage 함수의 닫기 가로를 입력을 하고 라운드 함수의 인수를 지정했기 때문에 컴마를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라운드 함수의 반올림 자릿수를 지정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총점에 대한 평균은 반올림을 해서 소수점이나 첫째 자리까지 표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반올림 자릿수 안에는 소수점이나 첫째 자리를 의미하는 숫자 1을 직접 입력하면 됩니다. 그리고 라운드 함수의 닫기 가로를 입력을 하고 엔터를 눌러주게 되면 지금 보는 것처럼 학과가 전작가인 학생들의 총점에 대한 평균이 소수점이나 첫째 자리까지 반올림돼서 표시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와 함께 계산 작업의 첫 번째 문제를 풀어보았고요. 다음으로는 계산 작업의 두 번째 문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산 작업의 두 번째 문제는 표 2에서 도착 시간과 출발 시간의 차이가 3시간 이상이면 장거리를, 그리고 3시간 미만이면 단거리를 구분 영역에 표시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if와 our 함수를 사용해서 수식을 작성하면 되는데요. 그럼 이 두 함수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처럼 두 개의 함수를 사용해서 수식을 작성해야 될 경우에는 어떤 함수를 수식의 바깥쪽에 입력을 하고 어떤 함수를 수식의 안쪽에 입력해야 되는지 먼저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보통 수식 입력할 때에는 최종적으로 입력될 값을 구하는 함수를 수식의 가장 바깥쪽에 입력하면 됩니다. 그럼 이 문제에서 K3셀에 최종적으로 입력될 값이 무엇인지 확인해 보면 이 문제는 도착 시간과 출발 시간의 차이가 3시간 이상이면 장거리를 표시하고 3시간 미만이면 단거리를 표시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입력될 값은 도착 시간과 출발 시간의 차이에 따른 장거리 또는 단거리입니다. 그럼 if 함수와 our 함수 중에서 조건에 맞는 값, 이 문제에서 조건은 도착 시간과 출발 시간의 차이가 되겠네요. 이 조건에 맞는 값을 표시하는 함수는 if 함수입니다. 그래서 if 함수는 수식이 가장 바깥쪽에 입력하면 되고 our 함수는 if 함수의 안쪽에 수식을 입력하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와 함께 if 함수의 수식부터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if 함수는 조건과 인수일, 인수 2순으로 수식을 작성하면 되는데요. 그럼 먼저 조건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if 함수를 사용해서 구하고자 하는 것은 도착 시간과 출발 시간의 차이가 3시간 이상이면 장거리를 표시하고 3시간 미만이면 단거리를 표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if 함수의 조건으로는 도착 시간과 출발 시간의 차이가 3시간 이상인 것을 지정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조건을 직접 입력할 수는 없고 수식으로 작성을 해야 되는데요. 이 조건을 수식으로 작성하게 되면 도착 시간에서 출발 시간을 뺀 다음 뒤쪽에 3 이상을 입력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도착 시간과 출발 시간은 시간을 추산하는 함수인 our 함수를 사용해서 수식으로 작성을 하면 됩니다. 그럼 이번에는 도착 시간을 구하는 our 함수의 수식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our 함수는 시간만 지정하면 됩니다.
자, 지금 구하고 있는 것은 도착 시간이기 때문에 시간 란에는 도착 시간이 입력되어 있는 셀을 지정하면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표 2 그림을 보면 지금 현재 우리는 K3셀의 수식을 입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행에서 도착 시간이 어디에 있는지 확인해 보면 도착 시간은 J3셀에 입력되어 있네요. 그래서 아워함수의 시간란에는 도착 시간이 입력되어 있는 J3셀을 지정하면 됩니다. 다음 두 번째로 출발 시간을 추출하는 아워함수의 수식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구하는 것은 출발 시간이기 때문에 시간란에는 출발 시간이 입력되어 있는 셀을 지정하면 됩니다. 역시 오른쪽에 있는 표의 영역에서 3행 중에서 출발 시간이 어디에 있는지 확인해 보면 출발 시간은 I3셀에 입력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번 아워함수의 시간란에는 출발 시간이 입력되어 있는 I3셀을 지정하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구한 시간들을 아워함수에 삽입하게 되면 첫 번째 아워함수의 시간란에는 도착 시간이 입력되어 있는 J3셀이 들어가게 되고 두 번째 아워함수의 시간란에는 출발 시간이 들어있는 I3셀이 입력되게 됩니다. 자, 조건을 모두 지정했기 때문에 다음으로는 if 함수의 인수 1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이 if 함수의 인수 1에는 조건을 만족했을 경우에 표시해야 될 값을 지정하면 됩니다. 자, 이 문제에서 조건은 도착 시간과 출발 시간의 차이가 3시간 이상인 것이고 이 조건을 만족했을 경우에는 장거리를 표시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인수 1에는 장거리를 입력하면 되는데요. 이 장거리는 문자이기 때문에 반드시 큰 따옴표로 묶어서 입력을 해줘야 됩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if 함수의 인수 2를 확인해 보면 이 인수 2에는 조건을 만족하지 않았을 경우에 표시될 값을 지정하면 됩니다. 즉 도착 시간과 출발 시간의 차이가 3시간 미만일 경우에 단거리를 표시해 줘야 되기 때문에 인수 2에는 단거리를 큰 따옴표로 묶어서 입력해 주면 됩니다. 자, 지금까지 구한 조건과 인수 1, 인수 2를 모두 if 함수에 대입하게 되면 먼저 조건란에는 도착 시간과 출발 시간의 차이가 3시간 이상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수식이 입력되게 되고 인수 1에는 장거리가, 인수 2에는 단거리가 입력되게 됩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엑셀 파일로 넘어가서 지금 구한 수식을 직접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식을 입력할 첫 번째 셀인 K3셀을 선택을 하고 는을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if 함수를 입력하기 위해서 알파벳 i를 입력을 하고 if 함수가 선택된 상태에서 탭키를 눌러서 열개괄호까지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 지정할 것은 if 함수의 조건인데요. 지금 if 함수를 사용해서 구하고자 하는 것은 도착 시간과 출발 시간의 차이가 3시간 이상이면 장거리를 표시하고 3시간 미만이면 단거리로 표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if 함수의 조건으로는 도착 시간과 출발 시간의 차이가 3시간 이상인 것을 지정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도착 시간을 구하는 hour 함수를 입력하기 위해서 알파벳 H5를 입력을 하고 hour 함수가 선택된 상태에서 탭키를 눌러서 열개괄호까지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hour 함수의 시간을 지정하면 되는데요. 지금 구하고 있는 것은 도착 시간이기 때문에 도착 시간이 입력되어 있는 J3셀을 클릭을 해서 지정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현재 입력하고 있는 수식 때문에 J3셀을 클릭할 수 없습니다. 자, 이럴 경우에는 이메일 셀을 먼저 하나 선택을 하고 방향키를 이용해서 J3셀을 입력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닫기 가로를 입력한 다음 도착 시간에서 출발 시간을 빼줘야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출발 시간을 구하는 hour 함수를 입력하기 위해서 다시 알파벳 H5를 입력을 하고 탭키를 눌러서 hour 함수의 열개괄호까지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hour 함수의 시간란에는 출발 시간이 있는 I3셀을 클릭을 해서 지정을 합니다. 그리고 hour 함수의 닫기 가로를 입력을 하고 3 이상을 입력을 해서 조건을 완성을 합니다. 자, 조건을 모두 지정했기 때문에 컴마를 입력을 하고 이번에는 if 함수의 인수 1을 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금 입력한 조건을 만족했을 경우에는 장거리를 표시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인수 1에는 장거리를 입력하면 되는데요. 이 장거리는 문자이기 때문에 반드시 큰 따옴표로 묶어서 입력을 해줍니다. 그리고 콤마를 입력한 다음 마지막으로 인수 2를 지정하면 되는데요. 자, 조건을 만족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단거리를 표시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인수 2에는 큰 따옴표로 묶은 단거리를 입력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if 함수의 닫기 가로를 입력한 다음 엔터를 눌러주게 되면 결과가 표시가 됩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영역에도 수식을 입력해 줘야 되는데요. 각각의 셀에 수식을 직접 입력해 줘도 되지만 K3셀을 선택을 하고 K3셀의 채우기 핸들을 이용해서 수식을 입력해 주면 됩니다. 자, 지금까지 저와 함께 계산 작업의 두 번째 문제를 풀어보았고요. 다음으로는 계산 작업의 세 번째 문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산 제곱의 세 번째 문제는 표 3에서 제품 코드의 첫 번째 문자가 1이면 식품을, 2이면 생활을, 나머지는 기타를 분류해 표시하면 되는데요. 이 문제는 추주와 if 에러 함수, 그리고 레프트 함수를 사용해서 수식을 작성하면 됩니다. 그럼 이 세 함수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처럼 세 개의 함수를 사용해서 수식을 작성해야 될 경우에는 어떤 함수를 수식의 가장 바깥쪽에 입력을 하고 어떤 함수를 수식의 가장 안쪽에 입력해야 되는지 먼저 확인을 해야 됩니다. 보통 수식을 입력할 때에는 최종적으로 입력될 값을 구하는 함수를 수식의 가장 바깥쪽에 입력하면 되는데요. 그럼 이 문제에서 D16셀에 최종적으로 입력될 값이 무엇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제품 코드의 첫 번째 문자가 1이면 식품을 표시하고 2이면 생활을, 나머지는 기타를 표시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입력될 값은 제품 코드의 첫 번째 문자에 따른 분류입니다. 자, 그러면 표 3에서 제품 코드 영역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품 코드의 첫 번째 문자를 확인해 보면 자, 1부터 5까지 있습니다. 이 중에서 1과 2에 해당하는 제품 코드의 첫 번째 문자가 1이면 식품을, 2이면 생활을 표시하는 수식은 추잠수와 레프트 함수를 사용해서 작성을 하면 됩니다. 자, 먼저 제품 코드의 첫 번째 문자는 레프트 함수를 사용해서 추출하면 되고 이것을 추자함수의 인수로 지정하면 됩니다. 자, 추자함수의 인수로는 레프트 함수의 수식을 입력을 하고 추자함수의 첫 번째 난에는 제품 코드의 첫 번째 문자가 1일 경우 표시하는 식품을 입력을 하고 그리고 추자함수의 두 번째 난에는 제품 코드의 첫 번째 문자가 2일 경우 표시하는 생활을 입력하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에 해당하는 기타는 if 에러 함수를 사용해서 수식으로 작성하면 되는데요. if 에러 함수는 인수로 지정한 수식이나 셀에서 오류가 발생할 경우 오롯이 표시할 값을 반환을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인수의 결과값을 반환하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if 에러 함수를 사용을 해서 자, 지금 보는 것과 같이 수식을 입력해 주면 되는데요. 먼저 if 에러 함수의 인수란에는 자, 제품 코드의 첫 번째 문자가 1이면 식품을 표시하고 2이면 생활을 표시하는 추주함수와 레프트 함수의 수식을 입력하면 됩니다. 그리고 오롯이 표시할 값 난에는 제품 코드의 첫 번째 문자가 1이나 2가 아닐 경우, 즉 제품 코드의 첫 번째 문자가 3이나 5일 경우 표시하는 기타를 입력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문제는 자, if 에러 함수를 가장 바깥쪽에 입력을 하고 레프트 함수는 가장 안쪽에 입력해주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와 함께 if 에러 함수의 수식부터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if 에러 함수는 인수와 오롯이 표시할 값 순으로 수식을 작성하면 되는데요. 그럼 먼저 인수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제품 코드의 첫 번째 문자가 1이면 식품을, 2이면 생활을, 나머지는 기타를 표시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if 에러 함수의 인수로는 제품 코드의 첫 번째 문자가 1이면 식품을, 2이면 생활인 것을 지정하면 되는데요. 이것은 직접 입력할 수는 없고 추자함수를 사용해서 수식으로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럼 이번에는 추자함수의 수식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추자함수는 인수와 첫 번째, 두 번째 순으로 수식을 작성하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추자함수의 인수를 확인해 보면 자, 지금 추자함수를 사용해서 구하고자 하는 것은 제품 코드의 첫 번째 문자가 1이면 식품을, 2이면 생활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추자함수의 인수로는 제품 코드의 첫 번째 문자를 지정하면 되는데요. 이건 역시 직접 입력할 수는 없고 레프트 함수를 사용해서 수식으로 작성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이번에는 레프트 함수의 수식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프트 함수는 텍스트와 개수 순으로 수식을 작성하면 되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레프트 함수의 텍스트를 확인해 보면 지금 레프트 함수를 사용해서 구하고자 하는 것은 제품 코드의 첫 번째 문자입니다. 그래서 레프트 함수의 텍스트 안에는 제품 코드가 있는 셀을 지정하면 되는데요. 자, 그럼 오른쪽에 있는 표 3 영역에서 제품 코드가 어디에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는 D16셀의 수식을 입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행에서 제품 코드가 어디에 있는지 확인해 보면 제품 코드는 A16셀에 입력되어 있네요. 그래서 레프트 함수의 텍스트 안에는 제품 코드가 입력되어 있는 A16셀을 지정하면 됩니다. 다음으로 레프트 함수의 개수를 확인해 보면 지금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제품 코드의 첫 번째 문자 하나입니다. 그래서 개수 안에는 첫 번째 문자 하나를 의미하는 숫자 1을 직접 입력하면 됩니다. 그래서 텍스터 개수를 레프트 함수에 대입하게 되면 자, 레프트 함수의 텍스트 안에 있는 제품 코드가 입력되어 있는 A16셀이 입력되게 되고 자, 개수 안에는 첫 번째 문자 하나를 의미하는 숫자 1이 입력되게 됩니다.
자, 다음으로는 추자함수의 첫 번째를 지정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제품 코드의 첫 번째가 1일 경우에는 식품을 표시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추자함수의 첫 번째 난에는 식품을 입력하면 되는데요. 이 식품은 문자이기 때문에 반드시 큰 따옴표로 묶어서 입력해 줘야 됩니다. 다음으로 추자함수의 두 번째를 확인해 보면, 자, 제품 코드의 문자가 2일 경우에는 생활을 표시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추자함수의 두 번째 난에는 큰 따옴표로 묶은 생활을 직접 입력을 해줍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구한 추자함수의 인수와 첫 번째, 두 번째를 추자함수에 대입하게 되면, 먼저 추자함수의 인수란에는 제품 코드의 첫 번째 문자를 추출하는 레프트 함수가 입력되게 되고, 첫 번째 난에는 식품이, 두 번째 난에는 생활이 입력되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 if error 함수의 인수를 지정해 봤는데요. 다음으로는 if error 함수의 오롯이 표시할 값을 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if error 함수의 오롯이 표시할 값을 지정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오롯이 표시할 값은 말 그대로 인수로 지정한 값이 오류일 경우 표시할 값을 지정해 주면 됩니다. 자, 앞에서 우리는 인수로 제품 코드의 첫 번째 문자가 1이면 식품을 2이면 생활을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오롯이 표시할 값 난에는 나머지인 기타를 입력해 주면 되는데요. 이 기타는 문자이기 때문에 큰 따옴표로 묶어서 입력해 주면 됩니다. 그럼 지금까지 구한 인수와 오롯이 표시할 값을 if error 함수에 대입하게 되면, 자, 인수 안에 있는 제품 코드의 첫 번째 문자가 1이면 식품을, 2이면 생활을 의미하는 추주와 레프트 함수의 수식이 들어가게 되고, 오롯이 표시할 값 안에는 나머지를 표시하는 기타가 입력되게 됩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엑셀 파일로 넘어가서 지금 작성한 수식을 직접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식을 입력할 첫 번째 셀인 D16셀을 선택을 하고 는을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if error 함수를 입력하기 위해서 알파벳 i를 입력을 하고, if error 함수를 선택한 다음 탭 키를 눌러서 열기 괄호까지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인수를 지정하면 되는데요. 이 문제는 제품 코드의 첫 번째 문자가 1이면 식품을, 2이면 생활을, 나머지는 기타를 표시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if error 함수의 인수로는 제품 코드의 첫 번째 문자가 1이면 식품을, 2이면 생활을 지정하면 됩니다. 이것은 추자함수를 사용해서 수식으로 작성해야 되기 때문에 추자함수를 입력하기 위해서 다시 알파벳 ch를 입력을 하고, 추자함수를 선택한 다음 탭키를 눌러서 열기 괄호까지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추자함수의 인수를 지정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추자함수를 사용해서 구하고자 하는 것은 제품 코드의 첫 번째 문자가 1이면 식품을, 2이면 생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수란에는 제품 코드의 첫 번째 문자를 지정하면 되는데요. 이것은 레프트 함수를 사용해서 구하면 되기 때문에 레프트 함수를 입력하기 위해서 알파벳 L을 입력을 하고, 레프트 함수를 선택한 다음 탭 키를 눌러서 열기 괄호까지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지정할 것은 레프트 함수의 텍스트인데요. 지금 레프트 함수를 사용해서 구하고자 하는 것은 제품 코드의 첫 번째 문자입니다. 그래서 텍스트 안에는 제품 코드가 입력되어 있는 A16셀을 클릭을 해서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콤마를 입력한 다음 두 번째로 레프트 함수의 개수를 지정하면 되는데요. 지금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제품 코드의 첫 번째 문자 하나입니다. 그래서 개수 안에는 숫자 1을 직접 입력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레프트 함수의 닫기 가로를 입력을 합니다. 자, 지금까지 추자함수의 인수를 지정했는데요. 자, 콤마를 입력한 다음 이번에는 추자함수의 첫 번째를 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품 코드의 첫 번째 문자가 1일 경우에는 식품을 표시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추자함수의 첫 번째 난에는 식품을 입력하면 되는데요. 이 식품은 문자이기 때문에 반드시 큰 따옴표로 묶어서 입력을 해줘야 됩니다. 자, 첫 번째를 지정했기 때문에 콤마를 입력을 하고, 이번에는 추자함수의 두 번째를 지정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제품 코드의 첫 번째 문자가 2일 경우에는 생활을 표시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추자함수의 두 번째 난에는 큰 따옴표로 묶은 생활을 직접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추자함수의 닫기 가로를 입력해 줍니다. 자, 지금까지 입력한 것은 if error 함수의 인수입니다. 자, 콤마를 입력한 다음 마지막으로 if error 함수의 오롯이 표시할 값을 지정하면 되는데요. 이 오롯이 표시할 값 난에는 인수로 지정한 값이 오류일 경우에 표시되어야 할 값을 지정하면 됩니다. 자, 방금 전에 우리는 인수로 제품 코드의 첫 번째 문자가 1이면 식품을, 2이면 생활을 지정했습니다. 자, 제품 코드의 첫 번째 문자가 1이나 2가 아닐 경우에는 기타를 표시해 줘야 되기 때문에 오롯이 표시할 값 난에 있는 기타를 입력해 주면 됩니다. 자, 기타는 문자이기 때문에 반드시 큰 따옴표로 묶어서 입력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if error 함수에 닫기 가로를 입력을 하고 엔터를 눌러주게 되면 결과가 표시가 됩니다. 나머지 영역에도 수식을 입력해 줘야 되는데요. 각각의 셀에 수식을 직접 입력해도 되지만 D16셀의 채우기 핸들을 이용해서 수식을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저와 함께 계산 작업의 세 번째 문제를 풀어보았고요. 다음으로는 계산 작업의 네 번째 문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산 작업의 네 번째 문제는 표4에서 총 판매량이 500 이상 600 미만인 사원의 수를 제25셀에 계산하면 되는데요. 사원수 뒤에 있는 명을 포함하여 표시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average ifs와 count ifs, sum ifs 함수 중에서 알맞은 함수와 and 연산제를 사용해서 수식을 작성하면 되는데요. 그럼 세 함수들 중에서 어떤 함수를 사용하여 수식을 작성하면 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수식을 입력할 때에는 최종적으로 입력될 값을 구하는 함수를 수식의 가장 바깥쪽에 입력하면 되는데요. 그럼 이 문제에서 제25셀에 최종적으로 입력될 값이 무엇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사원의 수를 구하는 문제인데요. 어떤 사원의 수냐면 총 판매량이 500 이상 600 미만에 해당하는 사원의 수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입력될 값은 총 판매량이 500 이상 600 미만인 사원의 수가 되겠습니다. 그럼 average ifs와 count ifs, sum ifs 함수 중에서 여러 조건에 맞는 값, 이 문제에서 조건은 총 판매량이 500 이상 600 미만이 되겠네요. 이 조건에 맞는 값들의 개수를 구하는 함수는 count ifs 함수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와 함께 count ifs 함수를 사용해서 총 판매량이 500 이상 600 미만에 해당하는 사원의 수를 구하는 수식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count ifs 함수는 첫 번째 조건 범위와 첫 번째 조건, 그리고 두 번째 조건 범위와 두 번째 조건 순으로 수식을 작성하면 되는데요. 그럼 먼저 첫 번째 조건 범위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총 판매량이 500 이상 600 미만인 사원의 수를 계산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조건은 500 이상인 것이고 두 번째 조건은 600 미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조건 범위로는 총 판매량 영역을 지정하면 됩니다. 그럼 오른쪽에 있는 제품 판매량 표에서 총 판매량이 어디에 있는지 확인해 보면 총 판매량은 I16에서 I25 영역에 입력되어 있네요. 그래서 첫 번째 조건 범위 안에는 총 판매량 영역인 I16에서 I25 영역을 지정하면 됩니다. 다음으로 첫 번째 조건을 확인해 보면 이 문제에서 첫 번째 조건은 총 판매량이 500 이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조건 안에는 500 이상을 입력하면 되는데요. 이 중에서 이상 기호는 문자이기 때문에 조건을 반드시 큰 따옴표로 묶어서 입력해 줘야 됩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조건 범위를 확인해 보면 이 문제에서 두 번째 조건은 총 판매량이 600 미만인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조건 범위 역시 첫 번째 조건 범위와 마찬가지로 총 판매량 영역을 지정하면 됩니다. 그래서 범위 안에는 총 판매량 영역인 I16에서 I25 영역을 지정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두 번째 조건을 확인해 보면 두 번째 조건은 총 판매량이 600 미만인 것입니다. 그래서 600 미만을 입력해 주면 되는데요. 자, 미만 기호 역시 문자이기 때문에 큰 따옴표로 묶어서 조건을 입력해 줘야 됩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구한 것들을 모두 count ifs 함수에 대입하게 되면 먼저 첫 번째 조건 범위 안에는 총 판매량 영역인 I16에서 I25가 입력이 됐고 그리고 첫 번째 조건 안에는 500 이상이 그리고 두 번째 조건 범위 안에는 역시 총 판매량 영역이 입력되게 됐고 그리고 두 번째 조건 안에는 600 미만이 입력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문제의 경우 결과값 뒤쪽에 명을 표시해 줘야 되기 때문에 AND 연산자와 명을 입력해 주면 되는데요. 자, 명 역시 문자이기 때문에 반드시 큰 따옴표로 묶어서 입력해 주면 됩니다. 지금까지 저와 함께 count ifs 함수를 사용해서 수식을 작성해 보았는데요. 그럼 이제 엑셀 파일로 넘어가서 지금 작성한 수식을 직접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식을 입력할 제25셀을 선택을 하고 는을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count ifs 함수를 입력하기 위해서 알파벳 C, O, U를 입력을 하고 count ifs 함수를 선택한 다음 탭키를 눌러서 열개괄호까지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 지정할 것은 첫 번째 조건이 적용될 범위인데요. 이 문제는 총 판매량이 500 이상 600 미만인 사원의 수를 계산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조건은 총 판매량이 500 이상인 것이고 두 번째 조건은 총 판매량이 600 미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조건이 적용될 범위로는 총 판매량이 입력되어 있는 I16에서 I25 영역을 지정하면 됩니다. 그리고 컴마를 입력한 다음 두 번째로 지정할 것은 첫 번째 조건입니다. 이 문제에서 첫 번째 조건은 총 판매량이 500 이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조건란에 500 이상을 입력하면 되는데요.
이상 기호는 문자이기 때문에 반드시 조건을 큰 따옴표로 묶어서 입력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콤마를 입력을 하고 세 번째로 지정할 것은 두 번째 조건이 적용될 범위입니다. 두 번째 조건은 총 판매량이 600 미만인 것이기 때문에 두 번째 조건이 적용될 범위 역시 총 판매량 영역인 I16에서 I25 영역을 지정하면 됩니다. 그리고 콤마를 입력을 하고 마지막으로 지정할 것은 두 번째 조건입니다. 두 번째 조건은 총 판매량이 600 미만인 것이기 때문에 600 미만을 입력해 주면 되는데요. 미만 기호 역시 문자이기 때문에 조건을 큰 따옴표로 묶어서 입력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카운트 if 사함수의 닫기 가로를 입력을 하고 이 문제의 경우 결과값 뒤에 명을 이어서 표시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문자를 연결하는 AND 연산자와 명을 입력해 주면 되는데요. 명 역시 문자이기 때문에 반드시 큰 따옴표로 묶어서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엔터를 눌러주게 되면 지금 보는 것처럼 결과가 표시가 됩니다. 지금까지 저와 함께 계산 작업의 네 번째 문제를 풀어봤고요. 다음으로는 계산 작업의 마지막 문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산 작업의 마지막 문제는 표 5에서 학생 코드와 학과 분류표를 이용하여 학과를 표시하면 됩니다. 그리고 문제에 제시된 표 중에서 학과 분류표의 의미를 확인해 보면 학생 코드의 세 번째 문자가 C면 토목공학을, S면 통계학을, I면 산업공학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계산된 학과 뒤에 괄을 포함하여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이 문제는 H룩업과 미드 함수 그리고 AND 연산자를 사용해서 수식을 작성하면 되는데요. 그럼 이 두 함수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처럼 두 개의 함수를 사용해서 수식을 작성해야 될 경우에는 어떤 함수를 수식의 바깥쪽에 입력을 하고 어떤 함수를 수식의 안쪽에 입력해야 되는지 먼저 확인을 해야 됩니다. 보통 수식을 입력할 때에는 최종적으로 입력될 값을 구하는 함수를 수식의 가장 바깥쪽에 입력하면 되는데요. 그럼 이 문제에서 D29셀에 최종적으로 입력될 값이 무엇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학생 코드의 세 번째 문자가 C면 토막공학을, S면 통계학을, I면 산업공학을 표시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입력될 값은 학과 분류표 영역에서 코드에 따른 분류가 되겠습니다. 그럼 H룩업 함수와 미드 함수 중에서 범위에서 특정 위치의 셀값을 찾아서 표시하는 함수는 H룩업 함수입니다. 그래서 H룩업 함수는 수식의 바깥쪽에 입력을 하고 미드 함수는 H룩업 함수의 안쪽에 수식을 입력하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와 함께 H룩업 함수의 수식부터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H룩업 함수는 찾을값과 범위 그리고 행번호와 옵션 순으로 수식을 작성하면 되는데요. 그럼 먼저 찾을값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학생 코드의 세 번째 문자가 C면 토막공학을, S면 통계학을, I면 산업공학을 표시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H룩업 함수의 찾을값으로는 학생 코드의 세 번째 문자를 지정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학생 코드의 세 번째 문자는 그 학생마다 다르기 때문에 직접 입력할 수는 없고 미드 함수를 사용해서 수식으로 작성해야 됩니다. 그럼 이번에는 미드 함수의 수식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미드 함수는 텍스트와 시작 위치 개수 순으로 수식을 작성하면 됩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로 텍스트부터 확인해 보면 지금 미드 함수를 사용해서 구하고자 하는 것은 학생 코드의 세 번째 문자입니다. 그래서 텍스트로는 학생 코드가 입력되어 있는 셀을 지정하면 되는데요. 그럼 오른쪽에 있는 학생 정보 현황 표에서 학생 코드가 어디에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보면 현재 우리는 D29셀의 수식을 입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9행에서 학생 코드가 어디에 있는지 확인해 보면 학생 코드는 A29셀에 입력되어 있네요. 그래서 미드 함수의 텍스트란에는 학생 코드가 입력되어 있는 A29셀을 지정하면 됩니다. 다음으로 미드 함수의 시작 위치를 확인해 보면 지금 구하고 있는 것은 학생 코드의 세 번째 문자입니다. 그래서 시작 위치란에는 세 번째를 의미하는 숫자 3을 직접 입력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미드 함수의 개수를 확인해 보면 우리가 필요한 것은 학생 코드의 세 번째 문자 하나입니다. 그래서 개수란에는 숫자 1을 직접 입력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구한 것들 모두 미드 함수에 넣어주게 되면 미드 함수의 텍스트란에는 학생 코드가 입력되어 있는 A29셀이 입력되게 되고 시작 위치란에는 세 번째를 의미하는 숫자 3이 개수란에는 문자 하나를 의미하는 숫자 1이 입력되게 됩니다. 그럼 다음으로는 H룩업 함수의 범위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H룩업 함수의 범위로는 찾을 값과 비교할 영역과 우리가 결과적으로 구할 값이 들어있는 영역을 지정해 주면 됩니다.
자, 이 문제에서 찾을 값과 비교할 영역과 결과적으로 구할 값이 들어있는 영역은 합과 분리표 영역입니다. 그럼 다시 오른쪽에 있는 그림에서 합과 분리표가 어디에 있는지 확인해 보면 합과 분리표는 G36에서 I37 영역에 입력되어 있네요. 그래서 LH그룹 함수의 범위 안에는 합과 분리표 영역인 G36에서 I37 영역을 지정하면 됩니다. 다음으로 H그룹 함수의 행번호를 확인해 보면 이 행번호는 범위에서 우리가 결과적으로 구할 값이 들어있는 행의 위치를 지정하면 됩니다. 이 문제에서 우리가 결과적으로 구할 것은 분류이고 범위에서 분리 행 위치를 행번호로 지정하면 됩니다. 그럼 다시 오른쪽에 있는 그림 중에서 합과 분리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합과 분리표에서 분류가 몇 번째 행에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면 첫 번째, 두 번째 행에 입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H그룹 함수의 행번호 안에는 숫자 2를 직접 입력하면 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H그룹 함수의 옵션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H그룹 함수의 옵션으로는 true 옵션과 false 옵션이 있습니다. 먼저 true 옵션을 확인해 보면 이 true 옵션은 범위의 첫 번째 행에서 찾을 값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찾거나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이 없을 경우에는 찾을 값보다 크지 않은 값 중에서 가장 큰 값, 즉 근사값을 찾습니다. 자, 조금 쉽게 설명을 드리면 자, 이 true 옵션은 보통 찾을 값이 숫자일 경우에 사용을 합니다. 자, 근데 이 true 옵션을 사용할 때에는 조건이 하나 있는데요. 자, 조건은 반드시 범위의 첫 번째 행이 오름차순으로 정렬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찾을 값이 숫자라도 자, 범위의 첫 번째 행이 오름차순으로 정렬되어 있지 않다면 자, 이 true 옵션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알아두세요. 자, 다음으로 false 옵션을 확인해 보면 이 false 옵션은 범위의 첫 번째 행에서 찾을 값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찾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찾을 값이 문자일 경우에 이 false 옵션을 사용을 합니다. 자, 그럼 이 문제에서 찾을 값이 숫자인지 문자인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에서 찾을 값은 학생 코드의 세 번째 문자입니다. 그래서 표 5에서 학생 코드의 세 번째 문자가 뭔지 확인해 보면 S나 IC 문자로 입력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 문제에서 옵션은 false 옵션을 사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H로그 함수의 옵션 단에는 false를 입력해 주면 됩니다. 자, 지금까지 구한 모든 것들을 H로그 함수에 대입하게 되면 자, 먼저 찾을 값 난에는 학생 코드의 세 번째 문자를 추출하는 미드함수가 입력되게 되고 범위 난에는 합과 분리표 영역인 G36에서 I37 영역이 그리고 행번호 난에는 범위에서 분리 행 위치를 의미하는 숫자 2가 입력되고 마지막으로 옵션은 자, 찾을 값이 문자일 경우에 사용하는 false 옵션이 입력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문제의 경우 결과값의 뒤쪽에 괄을 붙여서 표시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문자를 연결하는 AND 연산자와 자, 괄을 직접 입력해 주면 되는데요. 자, 이 괄은 문자이기 때문에 반드시 큰 따옴표로 묶어서 자, 입력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확인할 것은 지금 입력한 수식 중에서 절대참조로 지정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그럼 어떤 부분을 절대참조로 지정해 줘야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방금 입력한 수식 중에서 어떤 부분을 절대참조로 지정해야 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는 D29셀의 수식을 입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영역에도 수식을 입력해 줘야 되는데요. 수식을 입력할 때에는 각각의 셀에 직접 수식을 입력해도 되지만 보통은 D29셀의 채우기 핸들을 이용해서 수식을 입력을 합니다. 이때 채우기 핸들을 이용해서 수식을 입력할 때에는 자, 늘어나는 행의 값만큼 수식에도 행의 값이 증가를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범위를 지정한 이 합과 분리표 영역, 이 합과 분리표 영역은 어떠한 셀에 입력하든지 범위가 변경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변경되지 말아야 할 이 합과 분리표 영역을 절대참조로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방금 입력한 수식 중에서 범위에 해당하는 G36에서 I37 영역을 절대참조로 지정해주면 되는데요. 절대참조로 지정하는 방법은 범위를 마우스로 블록으로 지정한 다음 F4키를 한번 눌러주면 됩니다. 자, 참고로 지금은 설명을 위해서 제가 절대참조를 가장 마지막에 지정했지만 보통은 수식을 입력을 할 때 범위를 지정하면서 F4키를 한번 눌러서 절대참조를 바로 지정해주면 됩니다. 자, 지금까지 저와 함께 H로그 함수와 미드함수를 사용해서 수식을 작성해 보았는데요. 그럼 이번에는 엑셀 파일로 넘어가서 지금 작성한 수식을 직접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식을 입력할 첫 번째 셀인 D29셀을 선택을 하고 는을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H로그 함수를 입력하기 위해서
알파벳 HL을 입력한 다음 탭키를 눌러서 열기 괄호까지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 지정할 것은 hloop 함수의 차지값인데요. 이 문제는 학생 코드의 세 번째 문자가 C면 토목공학을, S면 통계학을, I면 산업공학을 표시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hloop 함수의 차지값으로는 학생 코드의 세 번째 문자를 지정하면 됩니다. 이것은 미드 함수를 사용해서 수식으로 작성하면 되기 때문에 미드 함수를 입력하기 위해서 알파벳 MI를 입력한 다음 탭키를 눌러서 열기 괄호까지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미드 함수의 텍스트를 지정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미드 함수를 사용해서 구하고자 하는 것은 학생 코드의 세 번째 문자입니다. 그래서 미드 함수의 텍스트 안에는 학생 코드가 입력되어 있는 A29셀을 지정하면 됩니다. 그리고 컴마를 입력을 하고 이번에는 미드 함수의 시작 위치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구하고 있는 것은 학생 코드의 세 번째 문자이기 때문에 시작 위치 안에는 세 번째를 의미하는 숫자 3을 직접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컴마를 입력을 하고 마지막으로 미드 함수의 개수를 확인해 보면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세 번째 문자 하나입니다. 그래서 개수 안에는 숫자 1을 직접 입력하면 됩니다. 그리고 미드 함수의 닫기 가로를 입력을 하고 hloop 함수의 차지값을 모두 지정했기 때문에 컴마를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hloop 함수의 범위를 지정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hloop 함수의 범위로는 차질값과 비교할 영역과 우리가 결과적으로 구할 값이 들어있는 영역을 범위로 지정하면 됩니다. 자, 이 문제에서 차질값과 비교할 영역과 결과적으로 구할 값이 들어있는 영역은 학과 분류표 영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hloop 함수의 범위 안에는 학과 분류표 영역인 G36에서 I37 영역을 범위로 지정해 주면 됩니다. 자, 범위를 지정한 다음에는 F4키를 한번 눌러서 절대참조로 지정해 줘야 되는데요. 자, 범위를 절대참조로 지정한 이유는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현재 우리는 D29셀의 수식을 입력한 다음 나머지 영역은 D29셀의 채우기 핸들을 이용해서 수식을 입력할 예정입니다. 이때 채우기 핸들을 사용해서 수식을 입력할 때에는 늘어나는 행의 값만큼 수식에서도 행의 값이 증가를 합니다. 자, 그런데 방금 지정한 이 범위 영역은 어떤 셀에 입력하든지 이 범위가 변경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변경되지 말아야 할 범위 영역은 반드시 절대참조로 지정을 해서 입력을 해줘야 됩니다. 자, 범위를 지정했기 때문에 컴마를 입력을 하고 자, 이번에는 행번호를 지정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hloop 함수에서 행번호는 범위에서 우리가 결과적으로 구할 값이 들어있는 행의 위치를 지정하면 됩니다. 자, 이 문제에서 범위는 학과 분류표 영역이고 이 학과 분류표 영역에서 우리가 결과적으로 구할 값은 분류입니다. 자, 그러면 학과 분류표 영역에서 분류가 몇 번째 행에 있나 확인해 보면 첫 번째, 두 번째 행에 있네요. 그래서 hloop 함수 행번호 안에는 숫자 2를 직접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컴마.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hloop 함수의 옵션을 지정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제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hloop 함수의 차지값이 숫자일 경우에는 true 옵션을 사용을 하고 문자일 경우에는 false 옵션을 사용하면 됩니다. 이 문제에서 차질값은 학생 코드의 세 번째 문자이기 때문에 옵션은 false를 사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있는 false 옵션을 선택을 하고 탭키를 눌러서 입력을 해줍니다. 그리고 hloop 함수의 닫기를 입력을 하고 자, 이 문제의 경우 결과값 뒤에 괄을 이어서 표시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문자를 연결하는 AND 연산자와 괄을 직접 입력해 주면 되는데요. 이 괄은 문자이기 때문에 큰 따옴표로 묶어서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엔터를 눌러주게 되면 결과가 표시가 되고 자, 나머지 영역은 D29셀의 채우기 핸들을 이용해서 수식을 입력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와 함께 계산 작업 문제를 풀어보았습니다.